여권 꺼내지 마세요. 지금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미국 응급실에서 15년을 버틴 의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순서를 잃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순간 그는 보험과 동의서를 떠올렸지만 한국의 응급실은 그걸 뒤로 밀어냈습니다. CT와 MRI가 끊기지 않았고 몇 분 만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한국 의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출혈성입니다. 혈전 용해제 쓰면 안 됩니다. 바로 수술 준비하세요. 설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대신 판단은 끝나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 결정을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그 즉각적인 판단이 한 가족의 인생을 어디까지 되돌려 놓았는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리입니다. 미국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죠. 정확히는 보스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15년째 근무 중이에요. 사람들은 제게 골든타임의 수호자라는 별명을 붙이곤 했습니다. 강의실에서도 병동에서도 저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문장을 수백 번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서울의 한 호텔 조식당에서 그 문장이 제 목을 조이기 시작했죠. 아내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저는 일정표를 좋아하고요. 이번 서울 방문은 제게 국제응급의학학회 발표였고 아내에게는 오랜만에 해외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도시를 서로 다른 언어로 걸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발표 슬라이드를 점검했고 아내는 창밖 남산타워를 보며 미소 지었죠. 그 단순한 균형이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조식당은 한산했어요. 아침 7시 창밖으로 서울의 출근 풍경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따르려고 종이컵을 들었죠. 그때 손목이 아주 살짝 떨렸어요. 저는 그 떨림을 피곤함으로 분류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요. 의사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죠. 가족의 증상을 과소평가하는 것,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의사가 아니라 그냥 남편이 되니까요. 그때 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커피가 대리석 바닥에 퍼졌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죠.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미안해요라고 말하려다가 아내의 얼굴을 봤어요. 입이 열려 있는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왼쪽 입격하 천천히 내려갔어요. 팔이 축 처졌습니다. 머릿속에 단어가 튀었죠. 뇌졸중, 편마비, 골든타임, 얼굴, 팔, 말, 시간. 뇌졸중 판별법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여보, 제가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눈은 저를 보고 있었지만 초점이 흐렸습니다. 공포가 있었어요. 그 눈 속에 제 눈에도 같은 공포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제가 아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제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119. 호텔 직원이 달려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여권, 보험카드, 신용카드. 미국에서는 이게 생존 장비거든요. 치료만큼 중요한 입장권이죠. 보험 확인 없이는 응급실 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곳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 순서가 달라 보였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빨랐어요. 정말 빨랐습니다. 질문은 최소한이었죠. 언제부터요? 5분 전입니다. 기저질환은? 없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보험은? 신분은? 외국인 절차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들것이 펼쳐졌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옮겨졌죠. 혈압계가 팔에 감겼고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손가락에 끼워졌어요.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가려다가 한 대원이 말했습니다. 같이 타세요. 허락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어조였어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반응은 여전히 없었지만요.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 대부분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이해했습니다. 혈압 수치, 맥박, 시간. 그리고 제 머릿속에선 다른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병원 도착하면 보험 확인에 15분, 동의서 작성에 10분, CT 대기에 30분, 결과 확인에 20분. 그 사이 뇌세포는 분당 190만 개씩 죽어간다. 제가 미국에서 배운 현실이었어요. 절차는 안전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 절차가 때로는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떨까요? 구급차가 코너를 돌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낯선 간판들, 낯선 글자들. 저는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몰랐어요.
논문으로는 읽었지만 경험해 본 적은 없었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게 과연 안전할까? 제 안에서 불안과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제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아내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죠. 여보, 괜찮아. 곧 병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구급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죠. 환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응급실 입구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여기? 그리고 들것이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뛰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 안은 짧은 문장들로 움직였습니다. 무전기 소리, 기계음, 한국어. 저는 대부분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놀림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어요. 필요한 것만 있었죠. 병원에 도착하자 아내는 그대로 응급실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접수대를 찾았어요. 미국에서의 습관이죠. 신원 확인, 보험 확인, 동의서 작성. 그게 순서였으니까요. 그런데 간호사가 손바닥을 들어 제 말을 잘랐습니다. 환자 먼저 확인할게요.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어요. 한 문장인데 계속 울렸습니다. 통역사가 뒤늦게 저에게 붙었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병원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있었죠. 저는 준비해둔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보험 서류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외국인 환자 절차는 따로 있나요? 비용 견적은 언제 나오죠? 통역사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같은 답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먼저예요. 비용은 나중에 정리하면 됩니다.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나중이 곧 분쟁을 의미하거든요. 청구서가 몇 달 뒤에 날아오고 항목마다 싸워야 하고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서 환자가 샌드위치처럼 끼이는 구조요. 그리고 이때 제 머릿속에서 익숙한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험 승인, 책임 회피, 법적 리스크. 미국에서 15년간 제가 숨 쉬듯 다뤄온 그 시스템이 지금 아내보다 더 크게 제 생각을 지배했어요. 복도 끝에서 아내를 실은 침대가 코너를 돌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권을 든 손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서류와 절차가 저를 보호해 줄 거라 믿어왔는데 여기서는 그것들이 뒤로 밀려났어요. 대신 앞에 온 건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다른 보호자들도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는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있었고 누군가는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제 무릎 위에 여권과 지갑이 놓여 있었어요. 쓸모없는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손에 차트를 들고 있었어요. 뒤이어 또 다른 의료진이 지나갔죠.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저는 그제야 벽에 걸린 안내판을 봤습니다. 낯선 한글 글자들 사이로 통역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문구가 있었어요. 뇌졸중 집중치료실, 빠른 길 운영 중. 단순한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훈련의 흔적이었어요. 시스템의 흔적.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빠른 게 아니라 준비된 건가? 30분쯤 지났을 때 젊은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차분했고 걸음은 빨랐습니다. 통역사가 제 옆에 섰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CT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MRI로 넘어갑니다.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CT 결과가 어떤데요? 제가 봐도 될까요? 저도 의사입니다. 응급의학 전문이고요. 의사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판단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끝 상담실로 오세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컴퓨터 모니터가 하나 있었죠. 의사가 영상을 띄웠습니다. 뇌 단층 촬영, 회색과 검은색의 조합. 저는 익숙했어요. 수백 번 본 영상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왼쪽 기저핵 부근의 고밀도 음영, 출혈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기는 작지 않아요. 하지만 위치가 수술 가능한 범위입니다. MRI로 정확한 출혈원과 주변 조직 상태를 확인한 다음 신경외과와 상의할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출혈성이라는 건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었어요. 만약 허혈성으로 오판하고 혈전용해제를 썼다면 출혈은 더 커졌을 겁니다. 언제 판단하셨어요? 출혈성이라고. 구급차에서 이미 의심했습니다.
증상 발현 패턴이 전형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CT를 우선 진행했습니다. 구급차에서부터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무전기 소리, 한국어로 주고받던 짧은 단어들. 그들은 이미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MRI는 얼마나 걸립니까? 30분 정도요. 끝나면 바로 신경외과 전문의가 봅니다. 의사는 일어섰습니다. 보호자분도 의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지금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아껴야 해요. 그 말을 남기고 의사는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방에 혼자 남았어요. 모니터에는 여전히 아내의 뇌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하얀 점, 출혈.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지금쯤 저는 3군데 병원에 전화를 걸고 있었을 거예요. 세컨드 오피니언을 찾고 보험사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고 최고의 신경외과의를 수소문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확인도 없이, 아니 정확히는 제가 허락할 시간조차 주지 않을 만큼 빠르게 MRI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고문 같았습니다. 30분이라고 했지만 체감으로는 3시간쯤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였죠. 똑, 똑, 똑.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들리지 않는데 말이죠. 통역사가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받았어요.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보호자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기다림의 표정, 두려움의 표정, 기도하는 표정. 그때 신경외과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걸음걸이가 단단했습니다. 다시 상담실이었습니다. 이번엔 2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어요. CT와 MRI 영상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좌측 기저핵 크기는 약 3cm, 주변 조직 압박이 있지만 아직 중뇌까지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영상을 봤습니다. 하얀 덩어리, 출혈 부위, 제 손이 떨렸어요.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2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하나는 개두술, 두개골을 열고 직접 출혈을 제거하는 방법. 확실하지만 침습적이고 회복 시간이 깁니다. 다른 하나는 최소 침습 내시경 수술. 작은 구멍을 뚫고 내시경으로 혈종을 흡입 제거하는 방법. 회복이 빠르지만 기술적으로 더 까다롭죠. 의사는 출혈 위치상 내시경 접근이 가능하며 최소 침습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환자 나이도 고려했을 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최소 침습은 기술 의존도가 높다는 걸, 집도의의 역량이 핵심이라는 걸. 저는 물었습니다.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 예의 없는 질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의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답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10년째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으며 뇌출혈 내시경 수술은 연간 약 150케이스 정도 한다고요. 150케이스.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계산됐습니다. 10년이면 1,500건, 주 3건 정도. 성공률을 물었을 때 의사는 이 정도 케이스는 95%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지금 출혈은 안정된 상태지만 재출혈 가능성이 있고 혈종이 주변 조직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뇌 손상이 커질 수 있다고요. 언제 수술이 가능한지 물었을 때 돌아온 답은 명확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할 수 있다고. 지금.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미국에서라면 지금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컨드 오피니언 예약, 보험사 사전 승인, 수술 일정 조율, 최소 23일은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의사는 가족들과 상의할 시간이 필요하면 주겠지만 길게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저뿐이라고. 미국에 아이들이 있지만 연락하기엔 시간이 없다고. 제 머릿속에서 2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나는 의사의 목소리였어요. 데이터를 확인하라고. 이 병원의 수술 성공률을 찾아보라고. 다른 병원과 비교하라고. 리뷰를 읽어보라고. 다른 하나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을 떠올렸어요. 응급실에서 제가 내린 수많은 결정들. 빠른 판단이 생명을 구한 순간들. 그리고 반대로 절차를 기다리다가 환자를 잃은 순간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수술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시경으로 지금 바로 준비해달라고. 동의서가 나왔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함께 인쇄된 종이었어요.
저는 읽었습니다. 빠르게, 수술 방법, 합병증 가능성, 재출혈 위험, 감염 위험, 신경 손상 가능성,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가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떨림은 단순한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고수해온 원칙,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확보해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그 방식을 지금 내려놓는 떨림이었어요. 서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리, 30분 안에 수술실 준비가 끝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술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방에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 동의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서명이 보였어요. 떨린 글씨체.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어온 그 방식이 혹시 아내를 늦추는 건 아닐까? 미국에서라면 저는 더 많은 정보를 모았을 거예요. 더 많은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더 신중했을 거예요. 하지만 신중함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신중함이 지연이고 지연이 곧 위험이니까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수술 대기실로 안내했어요. 30분 뒤 아내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실려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아내의 눈이 반쯤 떠졌습니다. 진정제 때문에 흐릿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곧 끝난다고, 제가 여기 있다고. 아내의 손가락이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움직였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안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모았어요. 기도하듯이. 저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남편이었어요. 기다림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제가 의사일 때 더 그래요. 저는 최악의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복도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손을 꼭 잡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공통의 언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국적을 몰라도 같은 표정을 공유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아직 1시간 더 혹은 2시간 더 남았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중간 보고가 왔을 거예요.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예상 시간을 업데이트하고 합병증 가능성을 다시 설명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용했어요. 저는 그 조용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보험, 책임, 리스크 관리. 설명하지 않는 건 책임지지 않으려는 거라고. 뭔가 잘못되면 변명할 여지를 남기는 거라고. 그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제가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강의실에서 수없이 다뤘던 내용이었어요. 의료진이 아니라 시스템이 방어적으로 변하는 순간, 법과 비용이 의학을 조심스럽게 만드는 순간, 저는 그걸 현실적 균형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환자를 지키는 동시에 의료진도 지켜야 한다고. 그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지금 서울의 복도에서는 균형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손, 서류가 아니라 움직임. 누가 봐도 일이 진행 중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큰아들에게 문자를 보내야 했어요. 상황을 알려야 했죠. 하지만 무엇을 쓸까요? 엄마가 뇌출혈이야. 지금 수술 중이고 아빠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 문장들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간단하게만 썼어요. 엄마 수술 중. 괜찮을 거야. 걱정 마.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복도의 다른 가족 한 명이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봤지만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좋은 소식이었나 봐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 여기서도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때 통역사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어요.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커피 드세요. 아직 시간 걸려요. 저는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뭔가 소식 들으셨어요? 통역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하지만 여기 의료진들은 중간에 나오지 않아요. 일이 순조로울 때는요. 순조롭다는 뜻인가요? 보통은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보호자를 부르거든요. 그 말이 저를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소식이 없는 게 나쁜 소식은 아니라는 뜻. 커피를 마셨어요. 뜨거웠습니다. 쓴맛이 혀를 깨웠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병원들은 왜 그렇게 자주 설명할까요?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법적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서? 2가지 다일 겁니다. 하지만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을까요? 제가 15년간 일한 보스턴 병원에서
우리는 매 단계마다 기록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 환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동의는 얻었는지, 그게 환자를 위한 건지, 우리를 위한 건지 구분이 흐려질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울에서는 그 모든 게 생략됐습니다. 기록보다 치료, 설명보다 행동. 어느 쪽이 옳은 걸까요?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2시간 반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수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간호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조롭게. 그 단어가 제 안에서 울렸어요. 통역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좋은 신호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간절히 빌었어요. 제 아내를 살려달라고. 제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니기를. 이 결정이 옳았기를.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30분쯤, 40분쯤, 그리고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의사였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있었어요. 표정이 보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저를 보며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 몇 초가 영원 같았습니다. 의사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었어요. 숨을 쉬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 싶었습니다. 혈종 제거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출혈 부위 지혈도 확인했습니다. 주변 조직 손상은 최소화했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이동 중입니다. 마취에서 깨는데 1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학적 검사 시작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요? 제 머릿속에 질문이 수백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단 하나였어요. 아내는 괜찮을까요? 의사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답했어요. 수술은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 정도는 깨어나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운동 기능, 언어 기능, 인지 기능, 차근차근 확인할 겁니다. 정직한 답이었습니다. 희망을 주면서도 과장하지 않는. 한 가지 확실한 건 만약 증상만 보고 다른 치료를 먼저 시작했다면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결과는 장담 못했을 겁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만약 허혈성으로 오판하고 혈전 용해제를 썼다면, 만약 보험 승인을 기다리느라 6시간을 지체했다면, 만약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느라 내일로 미뤘다면 아내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는 2시간 뒤부터 가능합니다. 짧게 10분 정도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다가와 물 한 컵을 건넸어요. 축하드려요. 저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웠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조용히, 떨리는 어깨로. 기쁨은 이상하게도 늦게 옵니다. 먼저 오는 건 탈진이에요. 그 다음이 안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물. 통역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2시간은 길었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가 공기를 마셨습니다. 서울의 저녁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녔어요. 차들이 지나갔고 간판 불빛이 켜졌습니다. 평범한 도시의 평범한 저녁. 그런데 제게는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 엄마 곧 깰 거야. 답장이 바로 왔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아빠도 조심하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중환자실은 4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문이 열리자 조용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이 보였어요. 한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확인했습니다. 제 신분증과 아내의 이름을 대조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분만 면회 가능합니다. 큰 소리 내지 마시고 환자분 건드리지 마세요. 기계 만지는 것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환자실은 여러 칸막이로 나뉘어 있었어요. 저는 안내를 받아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 장비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는 없었지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모니터에 심박수와 혈압이 표시됐습니다. 하지만 얼굴빛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아침에 그 창백함보다는 덜했어요. 그 미세한 차이가 제게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살아있다고. 저는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아내의 손을 보았어요. 거즈로 감겨 있었습니다. 링거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죠. 저는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대신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야. 잘 끝났어. 이제 괜찮아. 아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 심장이 뛰고 있었으니까. 10분이 금방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시간이 됐다고 알려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제 안에 어떤 것이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부서진 게 아니라 균열이 난 거였어요. 평생 믿어온 것들, 보험이 안전망이라는 것, 절차가 환자를 지킨다는 것, 신중함이 곧 선함이라는 것, 그 모든 믿음에 금이 갔습니다. 미국의 좋은 병원에서도 절차는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승인 대기, 동의서 반복, 책임 분산, 그 모든 게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죠. 하지만 출혈성 뇌졸중 앞에서 안전은 때로 결정의 속도였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본 건 그것이었어요. 서류보다 사람, 설명보다 판단, 방어보다 행동.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병원 앞 벤치에 앉았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늘을 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의사로서 가장 어려운 문장입니다. 하지만 남편으로서 가장 필요한 문장이기도 하죠.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 아내가 깨어나면 무엇을 말해야 할까? 무엇을 먼저 물어봐야 할까? 그리고 제가 가져갈 것은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면회 시간은 오전 9시였어요. 밤새 호텔에서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얼굴이 보였어요. 쓰러지던 그 순간, 창백했던 얼굴,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 8시 50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다른 보호자들도 와 있었어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죠. 기다림과 기대가 섞인 9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내의 눈이 저를 따라왔어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목소리는 약해요. 천천히 나아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손을 보았어요. 어제는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은 괜찮을까요? 간호사에게 눈으로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무섭지? 나도 무서웠어. 아내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약하게 제 손을 쥐려는 듯. 힘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 이제 천천히 나아질 거야. 서두르지 마. 난 여기 있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티슈로 조심스럽게 닦아줬어요. 10분이 순식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시간이 됐다고 알려줬죠. 저는 아내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오후에 또 올게. 잘 쉬어. 복도로 나왔을 때 통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어요? 네. 눈 떴어요.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싶대요. 상담실로 갔습니다. 신경외과 의사가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의 못 잤습니다. 이해합니다. 의사가 태블릿을 돌려 보여줬어요. 뇌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수술 후 CT입니다. 혈종 제거 확인됐고 추가 출혈 없습니다. 부종도 예상 범위 아니에요. 저는 영상을 봤습니다. 어제의 하얀 덩어리가 사라져 있었어요. 신경학적 검사는 오늘 오후부터 시작합니다. 운동 기능, 감각, 언어.
단계적으로 확인할 거예요. 회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뇌졸중 회복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이 기저질환 없음, 빠른 수술, 이 세 가지가 긍정적이에요. 재활이 핵심입니다. 재활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빠르면 내일부터요. 침상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수술 후 최소 34일은 안정기를 가졌을 거예요. 의사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빠른 재활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뇌 가소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거든요. 물론 환자 상태 보면서 조절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뇌 가소성, 신경재활의 핵심 개념이죠. 뇌가 스스로 회로를 재구성하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 아내 일이 되니 두려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활치료사들이 전문가입니다. 의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오전, 맑은 하늘.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재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이 시스템을 의심했어요. 너무 빠르다고, 절차가 부족하다고, 설명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여기선 사람이 먼저 왔어요. 서류는 나중, 설명은 필요한 만큼만, 행동은 즉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경험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몇 건씩 이런 케이스를 다루는 팀. 프로토콜이 머리가 아니라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 저는 로비로 내려가 커피를 샀습니다. 벤치에 앉아 마셨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15년간 미국에서 믿어온 것들. 좋은 의료는 충분한 설명과 선택권을 준다. 환자는 모든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신중함이 안전을 만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어요. 때로는 너무 많은 선택이 결정을 지연시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설명이 골든타임을 잡아먹죠. 때로는 신중함이 아니라 경험이 생명을 구합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보스턴 병원 동료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괜찮아? 메시지 받고 깜짝 놀랐어. 응, 수술 잘 끝났어. 다행이다. 어느 병원이야? 혹시 도움 필요하면 말해. 내가 아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저는 동료의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 여기 팀이 훌륭해. 정말로.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한국 의료 수준 높다는 건 알지만 내가 그렇게 말하니 의외네. 나도 의외야. 저는 웃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지금은 아내 옆에 있어야 해서. 알았어. 조심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어요. 의료의 질을 측정하는 기준. 좋은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환자 중심이란 무엇인가? 저는 그동안 설명의 양과 선택의 폭으로 그걸 측정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본 건 결과의 속도와 팀의 숙련도였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걸까요? 아니,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둘 다 옳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질환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중요한 건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알던 방식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걸. 오후 면회 시간 아내가 제 이름을 희미하게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여기서 내린 모든 결정이 옳았다고. 이제 남은 건 회복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9시 재활치료사가 중환자실로 들어왔어요.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밝은 표정에 단단한 손. 저는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침대. 치료사는 바로 시작했어요. 손가락, 손목, 팔꿈치. 아주 작은 움직임부터였습니다. 아내는 힘들어했어요. 오른쪽 손은 움직였지만 왼쪽은 떨렸습니다. 치료사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30분이 지났을 때 치료사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은 앉는 연습 시작합니다. 내일요? 네. 빠를수록 좋아요. 오후에 한 번 더 올게요. 오늘 2번이나요? 네. 하루 2번씩입니다. 주말에도요. 주말에도. 그 말이 제 귀에 남았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주말에는 기본적인 케어만 이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도 지켜봤습니다. 이번엔 다리였어요. 발목, 무릎, 고관절. 아내는 30분 만에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치료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도를 조절했죠. 저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응급실 벽에 붙어 있던 그 문구를요. 뇌졸중 집중치료실. 그때는 단순한 안내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응급만 프로토콜이 아니었어요. 회복에도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빠름은 서두름이 아니라 지연을 허용하지 않는 철학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내는 침대에서 앉았습니다. 10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스스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유리 너머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흘째는 20초, 닷새째는 1분. 매일 기록이 갱신됐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아내가 말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어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치료사는 역시 왔어요. 주말에도 멈추지 않는 리듬. 아내는 두 사람의 부축을 받고 침대 옆에 섰습니다. 5초. 다리가 떨렸어요. 다시 앉았습니다. 10초. 세 번째는 15초. 일요일 아내는 30초를 섰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치료사가 나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주말에도 쉬지 않으시네요. 치료사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뇌는 주말을 모르거든요. 회복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이 제 안에 깊이 박혔습니다. 뇌는 주말을 모른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그걸 아는 건 다른 문제죠. 미국에서는 주말 근무를 싫어하는 동료들이 많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도 쉬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환자의 시간표에 맞춰 시스템이 움직였습니다. 이틀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보행 보조기를 잡고 세 걸음을 걸었어요.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어 치료도 시작됐습니다. 사과, 과, 바나나, 나나, 단어 하나하나, 발음 하나하나. 아내는 좌절했습니다. 입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치료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위로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복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리듬으로. 저는 어느 저녁 치료사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들이 다들 이렇게 빨리 회복하나요? 아니요. 환자마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이게 제 일이에요. 그 단순한 대답이 저를 울렸습니다. 이게 제 일이에요. 전문성이란 게 뭘까요? 여기서 본 건 헌신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저녁에도 환자가 필요하면 나타나는 사람들. 2주째가 끝날 무렵 아내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보행 보조기를 잡고 천천히 하지만 스스로. 저는 10m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아내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왼쪽 입꼬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미소는 분명했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배운 건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끈기였어요. 멈추지 않는 것. 주말도 명절도 어려움도 핑계로 삼지 않는 것. 그게 회복을 만들었습니다. 챕터 8 내가 가져갈 것 수정본. 퇴원 전날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미국식 기억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끝없이 쪼개진 항목들, 설명되지 않는 청구 코드들, 몇 달짜리 분쟁의 시작. 행정실은 1층에 있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런데 종이는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항목을 봤어요. 수술, 입원, 중환자실, 재활, 검사, 약제. 복잡한 조각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덩어리였습니다. 저는 금액을 봤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한 번, 두 번. 제가 머릿속에서 준비해둔 최악의 숫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가된 벽도 보이지 않았어요. 긴급 수술이라는 이유로 할증된 것도 없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험 없이 전액 본인 부담이시죠? 이 금액 맞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했어요. 이게 전부인가요? 네. 여기 명세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 정도 케이스는 10만 달러를 넘었을 거예요.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이 수만 달러. 보험이 없다면 파산 직전까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풀려난 거였습니다. 지난 2주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 보험, 비용, 청구서, 그 두려움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퇴원 축하드려요. 부인분 많이 좋아지셨죠? 네, 정말 많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2월의 서울, 맑은 날, 제 안의 마지막 악역이 사라졌습니다. 비용에 대한 공포,
그건 제가 15년간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배운 본능이었어요. 모든 치료 뒤에는 청구서가 따라온다는 것, 때로는 치료보다 청구서가 더 무섭다는 것.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은 약했어요.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고마워. 아내가 말했어요. 발음은 아직 불완전했지만 의미는 완벽했습니다. 내가 고마워. 살아줘서. 택시가 호텔을 떠났습니다. 서울 거리를 지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틀 전 쓰러졌던 그 도시, 낯설었던 그곳이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 학회 발표 자료, 슬라이드를 봤어요. 제목이 있었습니다. 응급의학 속도와 안전의 균형. 저는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어요. 서울에서 배운 것 시스템이 작동할 때 첫 슬라이드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내 아내는 서울에서 살아났다. 운이 아니라 구조였다. 그리고 본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절차보다 판단이 앞서는 시스템, 설명보다 행동이 빠른 팀, 주말을 모르는 재활 프로토콜, 비용이 치료를 막지 않는 구조. 제가 본 것들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었어요. 배운 것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길도 있다는 말이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아내는 천천히 하지만 스스로 걸었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도시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가져가는 건 무엇일까요? 감사함, 겸손함, 그리고 질문.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뜻일까? 환자 중심이란 무엇일까? 저는 답을 다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저를 더 나은 의사로 만들 것 같았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가면 저는 동료들에게 말할 겁니다. 서울에서 본 것을요. 어떤 이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방어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어떤 이들은 무시할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들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잠들었어요. 고른 숨소리. 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고맙습니다. 이곳의 모든 분들. 당신들은 제 아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르쳤습니다. 의사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시스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발음이 때로는 더 나은 길이라는 것을.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서울은 이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 남았습니다. 기억으로, 교훈으로, 변화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